옛날 어느 고을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겨우겨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뱅이 청년 천수가 살았다. 천수는 아침 일찍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여 팔거나 남의 집 품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 점차 나이를 먹으면서 천수도 혼이 나여 남들처럼 아이를 낳아 알콩달콩 살고 싶었다. 또한 늙으신 홀어머니에게도 맛있는 것을 많이 사드리며 잘 모시고 싶었지만 물려받은 재산 하나 없이 어린 나이 때부터 혼자서 고된 일을 하며 하루를 때우고 살려니 언제나 살림은 쪼들리고 더 이상 나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살다가는 이 가난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 천수는 생각하여 남의 집 머슴살이로 들어가 목돈을 벌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면서 어느 집이 1년 품삯을 제일 많이 주는지 틈틈이 동네 사정을 알아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아랫마을의 만석군 과부집의 머슴들이 받는 세경이 서로 다른데 그 이유를 머슴들이 잘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천수는 마침 얼마 전에 과부집으로 머슴살이 들어간 동네 친구 기돌과 탁주 한 잔 걸치며 이런저런 정보를 알아내기로 했다. 기돌아, 너 과부집에 머슴으로 들어가더니 신수가 헌해졌구나. 무슨 머슴놈의 신수가 이토록 헌해질 수 있느냐? 그 과부집 밥이 그렇게도 맛있더냐? 그래, 과부집 밥맛이 꿀맛이야. 게다가 밥만 먹겠느냐? 더 맛있는 것도 먹지. 아니, 과부집에 특별히 더 맛난 것이 있더냐? 어린애들은 몰라도 된다. 내가 총각 딱지라도 떼면 이 형님이 알려주마. 어릴 때부터 동네 처녀들과 이리저리 놀러 다니며 사귀어 본 기돌은 순진한 천수와는 다른 세계에 사는 청년이었다. 머슴이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무슨 총각딱지하고 뭔 상관이여? 그래서 너는 안 되는 거야. 과부집에 먹을 것이 밥뿐이겠냐? 참, 말로는 무슨 얘긴지 모르겠네. 그런데 그 과부집에 머슴이 총 5이지? 그래, 나까지 합해서 모두 5명이지. 그런데 1년 품삯이 서로 다르다며? 너는 얼마나 받는 거야? 올해는 쌀 100가마를 받기로 했어. 쌀 100가마라는 말에 천수는 화들짝 놀랐다. 50가마를 받아도 많은 것인데 그 2배라니? 아니, 5명 다 그렇게 받는다고? 무슨 다 그렇게 주겠냐? 이 형님만 특별히 그렇게 주는 거지. 다른 머슴들의 일련 세경과 머슴들의 동태를 상세히 알아본 천수는 곰곰이 생각했다. 과부집에서 세경을 많이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 체격이 좋고 힘을 잘 쓸 수 있는 건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천수는 바로 머슴살이 하겠다고 들어가지 않고 과부집에서 세경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체구를 먼저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 다행히도 천수는 키가 장대처럼 컸다. 다만 못 먹어서 비쩍 말라 볼품이 없었을 뿐이다. 지금부터 세경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과부집에서 좋아하는 몸으로 만들 결심을 하였다. 우선 이른 새벽 서늘한 공기가 감도는 산기슭에 올라가 긴 호흡을 고른 후 울퉁불퉁 험악한 산길을 망설임 없이 힘차게 뛰어 올라갔다.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걸음마다 힘을 주어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을 더욱 단단하게 했다. 커다란 돌을 들거나 나무에 오랫동안 매달려 팔에 힘을 기르고 바위를 어깨에 짊어지고 경사진 언덕을 오르내리며 전신 근육을 강화했다. 또 바위에 손을 짚고 팔굽혀펴기를 수십 차례 하며 견고한 팔과 어깨의 근력을 키우는 훈련으로 가슴을 팽창시키니 그의 심장은 더욱 강하게 뛰기 시작했다. 하루에 2끼도 채 먹지도 못하던 밥을 4끼씩 충분히 먹고 체력 단련이 끝나고 나면 다시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여 시장에 내다 팔기를 1달 넘게 하자 누가 봐도 불끈불끈 살이 터질 것 같은 건장함이 보였다. 이제 곧 곡식을 수확할 때라 일손이 바빠질 테고 과부집에서 일꾼을 모집할 날이 다가왔다. 천수는 시간 날 때마다 과부집 근처를 배회하여 과부의 동태를 살피며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어슬렁거렸다.
마침 앞마당에 과부가 나타나자 천수는 얼른 마당 안으로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집 머슴 기돌의 친구입니다. 혹시 이 댁에서 일을 도와줄 일꾼이 필요한가 해서 기돌이를 좀 만나러 왔습니다. 과부의 눈은 어느새 천수의 몸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과부는 생각하였다. 아주 좋은 몸을 가졌구나. 힘 좀 제대로 쓰겠는걸. 일을 하고 싶으면 주인인 나를 찾아와야지. 어찌 머슴인 기돌이를 찾는 것이냐? 마님은 아직 뵌 적이 없어 친구인 기돌이를 찾았지요. 죄송합니다, 마님. 그러느냐?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 몸을 보아하니 힘 좀 쓸 것 같은데. 기술도 좋은가? 그동안 일을 많이 해봐서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저 열심히 힘닿는 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순진한 천수는 기술이 뭔지도 모르고 농사 짓는 머슴일에 무슨 기술이 필요하단 말인가 하고 속으로 생각하며 과부에게 잘 보이기 위해 기술을 아는 척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과부가 말했다. 그래. 기돌에게서 우리 집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말은 들었느냐? 농사일을 하는 거 말고는 들은 것이 없고 세경을 많이 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자 왔습니다. 그래. 그럼 어쩐다. 우리 집에서 세경을 많이 받으려면 거쳐야 하는 시험이 있는데 일단 몸은 통과되었고 다른 시험을 하나 봐야 할 것 같은데 그 시험을 보겠는가? 네, 마님, 시켜만 주신다면 어떤 것도 자신 있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돌보다 몸도 좋고 힘도 더 잘 쓸 수 있으니 만약 일을 한다면 기돌이보다는 세경을 더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도 하기 전에 세경부터 협상하다니 보기보다 발칙하다는 생각을 한 과부는 말했다. 그럼 오늘 밤에 우리 집으로 오거라. 시험은 밤에 치를 예정이니. 예, 알겠습니다, 마님. 천수는 반은 통과했다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보리밥 한 사발을 고추장에 쓱쓱 비벼 먹은 후 다시 산을 한 바퀴 돌며 땀을 냈다. 과부와 약속한 시각에 과부의 집으로 갔다. 마님, 소인 천수입니다. 들어오거라. 천수는 불빛이 은은하게 켜진 과부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멍하니 서 있다가 눈앞의 광경을 보고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천수의 놀란 눈은 세상의 모든 빛을 흡수할 듯이 커져서 마치 그의 영혼까지 꿰뚫어보는 듯했다. 천수는 자기 눈을 의심하며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방 안을 훑어 등지고 앉아있는 과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살결이 드러나는 얇은 비단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있었다. 살빛 비단은 마치 아침 이슬처럼 영롱하게 빛나며 그녀의 매끄러운 피부 위를 은은하게 감싸고 있었다. 마치 한 겹의 안개가 그녀의 몸을 살짝 가린 것처럼 잘 비추었고 몸의 곡선은 한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그 속에 숨겨진 아름다운 실루엣은 마치 금방이라도 손에 닿을 듯 말 듯 신비로운 매력을 자아냈다. 천수가 황홀하여 넋을 놓고 있을 때 과부가 입을 열었다. 그렇게 서 있지나 말고 이리 와서 내 옆에 앉게나. 힘을 얼마나 잘 쓰고 기술이 좋은지 한번 보겠네. 낮에 말한 기술이 바로 이 기술이었구나. 헉! 천수는 순간 깨달았다. 마님, 소인의 손기술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뜨겁고 황홀한 시간이 끝나고 천수가 말했다. 마님, 이제 소인의 힘과 손기술이 통과되었습니까? 그러자 마님은 온몸을 살며시 부르르 떨더니 휴 한숨을 내쉬었다. 천수를 경험한 마님은 천수의 손길이 의외로 부드럽고 촉촉하게 감기는 것이 특별한 손맛을 느끼게 되었다. 다른 힘센 사내들의 손맛과는 차원이 다른 보드랍고 꿈결을 헤매는 듯한 황홀한 느낌이었다. 그래. 힘을 아주 골고루 잘 쓰는구나. 조금 더 기술을 익히면 더 잘할 수 있겠어. 우리 집에서 일을 해볼 생각이 있느냐? 낮에는 농사일하고 밤에는 때때로 이런 일도 해야 하는데 할 수 있겠느냐? 천수는 이왕 돈을 벌 거라면 굵고 단시간에 벌 생각을 했기에
세경만 더 준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마님께서 저의 힘이 마음에 드신다면 앞으로 기술을 더 갈고 닦아 마님 마음에 쏙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경만 많이 주신다면 얼마든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 내가 생각한 세경이 있느냐? 천수는 계약서도 없이 훅 들어오는 과부의 말에 당황했지만 일단 기돌이보다는 더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덥석 쌀 200가마를 말했다. 과부는 참으로 당돌한 녀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혈기와 배짱이 마음에 들었다. 그럼 3개월간은 매달 10가마니를 주고 일을 잘하면 쌀 15가마로 올려주마. 어쩌겠느냐? 해보겠느냐? 와, 이게 먹혔네. 천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마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니 이 몸 부서지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협상을 잘 마치고 밖으로 나온 천수는 휘영청 밝은 달이 기울어 어느새 아침이 밝았음을 감지했다. 지난밤 뜨거웠던 젊은 혈기를 풀 겸 바로 산으로 뛰어 올라갔다. 한편 천수가 과부집에서 일을 하게 되자 기돌은 왠지 마음이 불편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천수가 빼앗아 가면 어쩌지? 과부가 천수를 더 좋아하게 되면 어쩐다? 천수의 몸이 예전과 달리 갈수록 사내다움이 물씬 풍겨 남자가 봐도 탐스러운 몸이 되어 있는데 과부인 여인네가 그 몸을 보면 사족을 못 쓸 텐데. 기돌은 마음이 더욱더 불안해졌다. 자신이 받고 있는 100가마의 쌀을 다른 머슴들처럼 덜 받게 될까봐 기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더구나 천수가 들어온 뒤로는 과부가 자기를 찾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과부의 눈빛으로 봐서는 자기보다는 천수를 지긋한 미소를 지으며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이었다. 기돌은 심한 질투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기돌의 지나친 시기심은 결국 해서는 안 될 거짓말을 만들어냈다. 기돌은 천수를 몰아낼 방법을 고민하던 끝에 천수의 성실함을 이용해 그에게 말을 건넸다. 천수야, 농사일이 더 잘 되게 하려면 새벽 일찍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집 근처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밭에 뿌려야 해. 그래야 농작물이 쑥쑥 잘 크고 마님이 너를 더 신임할 거야. 내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마님께 더 잘 보이라고 내가 귀띔해 주는 거야. 친구밖에 없지? 열심히 해봐. 천수는 그 정도쯤은 일도 아니다 싶어 아침에 운동하는 셈치고 새벽 해가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 물을 길어다 밭에 열심히 뿌려주었다. 하지만 기돌은 과부와 천수의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 천수가 새벽마다 밖에 나간다는 말을 흘렸다. 마님, 천수가 요즘 부쩍 새벽에 어디를 다녀오는 것 같은데 혹시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연정을 품은 처녀가 생겼는지 도무지 말을 안 하고 저렇게 행동하니 마님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기돌은 과부에게 질투심을 유발해 천수와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오해가 생기기를 바랐지만 과부는 천수의 그런 행동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기돌은 과부가 속으로는 화가 났으면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건가 생각하면서 과부에게 의심을 더 부추기는 말을 했다. 천수 이 녀석이 가끔 시장에 가면 놀이개랑 꽃신도 사던데 어머니가 꽃신을 신을 리는 없고 누구를 주려고 그 비싼 놀이개랑 꽃신을 사는지. 기돌은 과부가 들을 듯 말 듯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천수에게 여자가 있든 없든 과부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과부의 남자는 기돌이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사실을 모르는 기돌은 사랑을 오로지 돈으로만 생각하여 자신의 품삯이 깎일까봐 그것만 걱정하였다. 기돌은 계획이 먹히지 않고 실패로 돌아가면서 과부는 기돌이의 불안감과 질투를 눈치채고 기돌에게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할까 망설이다가 워낙 기돌이 성품이 바람기가 다분하여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하였다. 그것도 모른 채 불안한 마음이 가득한 기돌은 마님과의 미래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예전과 다르게 점점 힘을 못 쓰는 날이 많아지고 성의도 없고
맥없이 끝내는 날이 잦아졌다. 서로가 마음을 털어놓고 말하지 않은 이유로 오해가 커져만 갔다. 기돌이 천수를 모함하기 위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과부는 기돌과 자신과의 사이가 왠지 모를 벽이 생겨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기돌은 자신이 더 이상 과부에게 특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점차 심한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었지만 아직 세경이 깎이지 않고 그대로 받는 터라 특별히 해결해야 할 것도 없었다. 그렇게 불편한 사이로 관계만 서서히 멀어지고 있었다. 한편 과부가 천수를 찾는 횟수가 늘어나 밥 먹듯이 천수를 찾으니 천수는 자기 손과 발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기계처럼 몸을 움직였다. 놀랄 사이도 없이 천수는 또 다른 세계를 경험했다. 점점 더 거칠어지는 천수의 호흡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마님, 저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천수가 조절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하자 과부가 벌떡 일어나며 천수의 따귀를 휘갈겼다. 깜짝 놀란 천수는 바싹 엎드려 과부에게 사죄했다. 마님,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도 모르게 그만. 아니다. 괜찮다. 너도 사내이니 어찌 나 같은 여인을 품고 싶지 않겠느냐. 내가 너와 정을 통하다가 애라도 갖는 날이면 관아에 가서 치욕을 당할 텐데. 그런 위험천만한 짓을 어찌 감행하겠느냐? 과부의 속내는 이랬다. 어릴 때부터 여자아이들과 어울리며 산전수전 다 겪은 기돌이는 조절이 가능하여 아이를 갖지 않을 정도의 기술이 있었지만 수총각인 천수는 순간을 참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자칫 임신이라도 하게 되면 마을에서 더 이상 살기 힘들어질 것이기에 천수의 역할은 마사지하는 사내의 손맛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과부의 욕정을 충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혈기왕성한 천수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고문에 가까웠다. 과부의 곳곳을 마사지하는 날에는 과부의 방에서 나와 바로 산으로 올라가 온 힘을 빼야만 돌아와 잠을 조금이라도 청할 수 있었다. 처음으로 여자를 알게 된 천수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리곤 과부를 자신의 여인으로 만들고 싶었다. 어떻게 해서든 과부와 혼인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천수는 과부와의 혼인을 위해 계책을 내었다. 어차피 과부와 혼인하면 먹고 살 걱정 없이 홀어머니도 호강시켜드릴 수 있을 것이고 아직 젊고 예쁜 과부가 천수의 아내가 된다면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오는 격이었다. 어느 날 천수는 과부에게 청하여 잠자리에 들기 전에 술 한 잔 함께 하자고 술상을 차리게 하였다. 과부 역시 색다른 맛을 느낄 것 같아 천수의 청을 받아들였다. 천수는 과부에게 술을 권해 취기가 오르게 한 후 마사지에 집중하면서 다른 때보다 더욱 강렬하게 심혈을 기울여 힘을 쏟았다. 녹초가 된 과부는 곤히 잠이 들었고 천수 역시 취기가 올라 과부 옆에서 함께 잠에 빠졌다. 날이 밝기 전 새벽 천수는 과부 방에서 나오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란 듯이 헛기침까지 하면서 나왔다. 새벽부터 집안일을 하던 하인과 머슴들은 천수가 마님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모두 깜짝 놀라며 수군대기 시작했다. 그동안 남몰래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해왔던 과부로서는 천수의 모습은 집안 사람들에게 놀랄 만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과부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천수는 방에 들어가는 날에 과부만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보란 듯이 아침마다 과부 방에서 나오곤 하였다. 과부와의 연정을 과시하여 소문이 더 멀리 퍼져나가길 노렸다. 천수의 계략이 효과를 발휘하여 과부와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점점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소문이 온 마을에 퍼질 무렵 어느 날 천수는 아침이 되어도 과부방에서 나오지 않고 과부가 눈을 뜰 때까지 기다리며 자는 척하고 있었다. 그리고 과부가 눈을 떠 화들짝 놀라며
천수를 깨울 때 마님 그동안 마사지하는 날에는 마님 방에서 자고 동틀 새벽이 되면 나갔습니다. 소인 마님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이미 온 마을에 소문이 났고 이제 마님과의 관계가 기정사실이 되었으니 저와 혼인하여 주십시오. 그동안 마음속으로 과부를 흠모해오던 총각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때야 과부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어쩌면 과부는 이미 천수가 자고 가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모르는 척 잠을 자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리하여 끼니 해결도 어려웠던 가난뱅이 노총각 천수는 만석군 부자 과부를 아내로 맞이하여 걱정 없이 행복을 꿈꾸며 살게 되었고 사내로 태어나 풍운의 큰 꿈을 이루기 위해 글 공부를 하게 되었다. 과거 시험은 못 봐도 무사 시험은 볼 수 있었기에 천수는 아내에게 더 멋있는 사내의 모습을 보이려 열심히 무예와 글 공부를 갈고 닦았고 드디어 무사 시험에 합격하여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천수가 밤마다 열심히 해주었던 손 마사지 기술은 어떻게 되었을까? 다른 기술을 더 많이 익혀 더욱 즐겁고 황홀한 밤을 보내게 되었다. 오늘은 포목점에서 일어난 미스테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전남 장흥에 현명하고 어질기로 소문이 자자하여 고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최사또가 있었다. 최사또가 전남 장흥에 부임하고부터는 백성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정사를 잘 살펴서 고을은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사또는 백성들의 생활을 살피기 위해 고을 순시를 하고 있었다. 마을 어귀에 커다란 느티나무 밑에 다다랐을 때 보기에도 흉측하게 생긴 거지가 누워 있었다. 거지의 눈빛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이때 사또를 모시는 아전이 크게 소리쳤다. 사또 날이 행차이요. 얘를 갖추시오. 거지는 맥없이 느릿느릿 일어나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누워있을 때 몰랐던 거지의 모습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흉측하게 보였다. 사또와 아전은 그런 모습의 거지를 그냥 지나쳐 가려는데 거지가 큰 소리로 말하였다. 사또가 현명해야 억울한 사람이 없제. 이 말을 들은 사또는 가던 길을 멈추고 거지를 돌아보며 물어보았다. 사또가 변변치 않다고 흉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대에게 어떠한 억울한 일이라도 있단 말인가? 그러자 아전이 사또의 앞을 가로막으며 말하였다. 사또, 거지가 하는 소린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셔도 된단께요. 거지 주제에 무신 억울한 게 있겠소. 아니다. 거지도 내 백성이니 억울함이 있다면 해결을 해주어야 할 것이야. 보게나 무슨 억울함이 있는지 한번 얘기나 들어보자꾸나. 최사또가 거지에게 다가서면서 말하자 거지는 최사또를 바라보며 지금 옥사에 갇혀 있는 오기는 범인이 아니란께요. 거지는 그 말을 남기고 처음의 행색과는 달리 바람처럼 그 자리를 떠났다. 최사또는 그동안 모든 사건을 공명정대하게 잘 처리해 백성들의 억울함 없이 평안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지의 그 한마디에 자신이 너무 방심하고 자만하지는 않았는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아전에게 감옥에 갇혀있는 오기와 관련하여 사건을 더 자세히 알아보라 명하였다. 이야기는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장흥에서 제일 큰 포목점을 하고 있던 칠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칠보는 재산은 많았지만 물려줄 자식이 없는 것에 늘 안타까워하다가 조카인 민수와 영수를 함께 데려와 일을 가르치며 살게 되었다. 민수와 영수는 큰아버지의 고마움을 알고 열심히 일을 배우며 살고 있었다. 큰아버지 덕분에 자리를 잡게 되어 혼인도 하고 자식도 낳으며 화목하게 살고 있었다. 가족이 함께 힘을 모아 열심히 장사를 하다 보니 칠보의 재산은 점점 늘어갔고 어느 날부터인가 칠보가 돈 5만 양을 어디에 감추어 놓았다는 소문까지 퍼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큰아버지가 돈이 많아도 조카인 민수나 영수는 크게 동요하지 않고 맡은 바 일에 충실하였다. 자신들이 자리를 잡고 잘 살 수 있는 것이
모두 큰아버지의 덕분이기 때문에 민수와 영수는 크게 욕심을 내지 않았다. 게다가 큰아버지 칠보는 술이라도 마시는 날에는 늘 같은 말을 반복하였다. 내가 죽으면 이 포목점은 니들 것인께 둘이 사이좋게 합심여서 잘 꾸려가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민수와 영수는 의좋은 형제였고 그의 아내들도 욕심 없이 사이좋게 잘 지내면서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어려서 마을을 떠났던 칠보의 육촌 동생인 두보가 가족과 함께 칠보의 포목점에 나타났다. 아이고, 두보야, 네가 살아있었구먼. 마음씨 좋은 칠보는 육촌 동생을 기쁘게 맞아주었다. 형님, 그동안 무탈하셨소?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니 기쁘기 그지없구만요.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다냐? 칠보가 그동안의 삶을 물어보자 두보는 육촌 형님에게 동정을 사기라도 하듯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고향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어린 동생들 데리고 고생 참 많이 하셨는디 나는 남의 집 머슴살이 하면서 동생들 챙기며 살다가 겨우 내 가정 꾸리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좀의 건어물 장사 시작했는디 작년 장마에 건어물이 다 습기 먹어버려서 다 썩어불고 말았소. 결국 망해버려서 어쩔 수 없이 도축장에 가서 칼질하다가 손가락 하나 잘려나간께 그 뒤로 고기 나르는 것도 힘들고 칼이 무서워 그 일도 못하게 되었단께요. 마지막으로 고향에라도 살 길이 있나 싶어서 찾아왔는디 형님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고 반겨주시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오신 것 맨키로 반갑고 기쁘단께요. 마음씨 착한 칠보는 두보의 말을 듣고 안쓰럽게 생각하여 앞으로 이곳에서 일하며 같이 살아가면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 하였다. 그리하여 두보도 포목점에서 함께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며 살게 되었다. 두보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였다. 고마운 형님의 눈에 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평안하게 살던 칠보네 가족이 육촌인 두보네가 오고부터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다. 가족들이 재산을 놓고 암투가 벌어져 보이지 않게 싸운다는 소문이었다. 그리고 두보 아내의 돈 씀씀이가 해프고 사치가 심하다는 소문이 돌면서 칠보는 마음이 점점 편치가 않았다. 두보가 자신 몰래 돈을 빼돌리는 것도 같고 두보 아내가 가게에 나오는 날이면 눈을 크게 뜨고 감시를 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괜히 애꿎은 민수와 영수가 조그마한 실수를 해도 크게 꾸짖고 야단을 치며 그렇게 일할 거면 때려치우라고 호통도 쳤다. 조금 전에 비단 판 사람이 누구여? 지가 두 필 팔았는디요. 비단 자를 때 분명 가위질 잘하라고 했냐 안 했냐? 한 번에 안 되면 고정을 해놓고 허라고 그렇게 말했는디 이렇게 울퉁불퉁 가위 자국 내면 어떻게 팔아먹으라고 하는겨? 천을 잘라내야 하는디 이 비싼 비단 파는 것보다 잘라내는 게 더 많겠구먼. 영수는 억울했다. 분명 가위질을 조심스럽게 잘했고 깔끔하게 마무리했는데 자세히 보니 한쪽으로 처지게 잘려 있었다. 일 처리를 말끔하게 했음에도 이런 실수들이 발생하는 일이 종종 있어 두 형제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민수와 영수도 점점 화가 많아지는 칠보의 호통에 마음이 언짢을 때가 종종 생기면서 예전처럼 큰아버지의 호통에 고분고분하지 않고 억울할 때는 강하게 대꾸하면서 대들기도 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동네에서는 민수와 영수가 변했다고 수군대기 시작하였다. 두보는 돈 욕심도 없이 일만 열심히 하는데 민수와 영수는 틈나면 놀고 돈 욕심만 내고 칠보와는 의견 충돌로 싸우기나 한다는 소문이 동네에서 파다하게 났다. 이런저런 소문이 남발하고 가족끼리도 화합이 잘 안 되다 보니 늙어가는 칠보로서도 점차 마음이 약해지게 되어 불안하였다. 언제 누가 나를 해칠지 모르는겨.
재산을 노리고 조카들이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니께.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언제나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근 후 잠을 청하고 늘 조심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칠보와 아내가 예리한 칼에 찔려 죽어 있었다.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칠보가 써놓은 유서가 발견되었다. 칠보 부부가 살해당했지만 평소에 누군가 자신을 죽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유서를 미리 써놓았다고 하였다. 유서의 내용은 이랬다. 만일 내가 누군가의 손에 죽임을 당함은 민수와 영수를 조사해 달란께요. 그리고 우선은 포목점일랑 두보가 맡아서 운영하되 5년 후에는 두 조카 중 더 착한 조카한테 포목점을 고스란히 넘겨주시오. 이 유서를 바탕으로 수사가 시작되었다. 동네 소문에 의하면 두보는 돈 욕심도 없고 칠보 형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할 사람으로 착하게 소문이 나 있던 반면 민수와 영수 두 형제와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갈등이 생겨왔기 때문에 당연히 두 형제가 의심을 받게 되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다. 아전이 혹시나 하고 동네 사람들을 상대로 포목점의 요즘 근황을 더 자세히 물어보았다. 조카들하고 자주 말다툼했지. 사이가 예전하고는 다르게 칠보에게도 심하게 야단맞고 서로 말다툼도 잦았수이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확실한 단서를 찾아가면서 조카 둘에게 혐의가 점점 좁혀졌다. 그래서 살인이 났던 날 밤 정확한 행적을 신문했다. 민수 자네는 그날 저녁부터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해보거라. 예. 광주 포목점 주인 김 사장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탁주 한 잔 마셨소. 그 다음에 친구 영식이 불러서 탁주 한 잔 더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너무 취기가 올라서 느티나무 밑에서 좀 쉬다가 집에 왔단께요. 그라곤 잘 기억이 나지 않소. 그란디 지는 큰아버지를 죽이지는 않았소. 내가 죽일 이유가 없단께요. 혹시 느티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본 사람이 있느냐? 잘 모르겠소. 그냥 너무 취해서 잠시 쉬고 있었고 늦은 밤이라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었단게요. 집에는 정확히 언제쯤 도착을 했느냐? 집 가까이 왔을 때 인경이 울렸어라. 집에 와서는 어디로 갔느냐? 우리 방으로 들어갔고 아내하고 아이들이 다 자고 있어서 나도 바로 잠들었어라. 다음은 영수에게 묻겠다. 그날 밤 행적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거라. 지는 몸이 안 좋아서 약 지어 묻고 가족이랑 같이 잠을 잤어라. 약 먹고 잤기 때문에 약 기운에 아침까지 푹 자고 일어났어라. 영수는 행적이 정확하니 일단 민수가 의심스러운 점이 많도다. 죄를 실토할 때까지 매를 쳐라. 사또의 명에 군졸들은 민수를 형틀에 묶고 신문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심한 매질에도 민수는 시인하지 않고 자기는 큰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죄인이 자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죄로 다스릴 수는 없어 우선은 민수를 외딴 섬에 귀양을 보내라 명하였다. 그렇게 하여 민수는 결국 배를 타고 섬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 그런데 민수를 데리고 가던 군졸들이 관아에 돌아와서는 민수가 죽었다고 하였다. 최사또가 이유를 묻자 배를 타고 가면서 무척 힘들어하고 먹지도 못하더니 무슨 일인지 도착하자마자 죽어 장례를 치러주었다는 것이었다. 민수는 그렇게 죽은 사람이 되었다. 한편 포목점에서는 칠보 부부가 죽임을 당하고 민수까지 그렇게 죽었으니 두보와 영수만이 남아서 포목점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두보는 영수에게 포목점의 일을 이것저것 많이 배웠다. 영수가 거래 상인들을 만날 때마다 두보도 따라다니며 상인들과의 거래 방식을 익혔다. 영수는 형인 민수의 가족까지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일하였다. 그렇게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일하니 큰아버지와 형이 없어도 다른 가족들과 합심하여 예전만큼 잘 꾸려나갈 수 있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5년이 되자 유언대로 포목점을 영수에게 물려주어야 할 시간이 되었다. 그런데 사건이 또 발생하였다.
지난밤 영수가 칠보처럼 예리한 칼에 찔려 죽어 있었고 마을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그리고 범인이 바로 잡혔는데 민수의 큰딸 오기가 범인이라는 것이었다. 오기의 방에서 피 묻은 옷가지와 칼이 발견되었고 증인까지 나왔다고 하였다. 살인이 나던 날 밤 오기가 영수의 방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 것을 포목점에서 일하고 있는 덕파리가 보았다는 것이었다. 증거와 함께 목격자까지 나왔으니 오기는 빼도 박도 못하고 범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아전이 사또에게 오기가 범인임을 상세히 아뢰었다. 사또 나으리, 오기 방에서 사건에 쓰인 칼이랑 피 묻은 옷이 나왔어라. 옷장에 숨겨놨던 걸 군졸들이 찾아냈소. 그리고 지난밤 죽은 자 방 앞에서 서성이던 오기를 봤다는 목격자까지 나왔단께요. 하지만 오기는 자기가 죽인 것이 아니라며 극구 부인하며 하소연하였다. 사또, 억울하오. 누군가 지를 모함하려고 지방에 숨겨놓은 것이여라. 만약 제가 죽였다면 그런 물건을 제 방에 놔두겠소. 누가 봐도 범인이 자명한 뒤 스스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소. 이는 분명 저를 모함하려는 것이란께요. 하지만 오기는 자기가 죽인 것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며 억울함을 하소연하였다. 그럼 목격자는 어찌하겠느냐? 내가 왜 죽은 차의 방 앞에서 서성이었는지 말해보거라. 그날 밤에 뒷간 댕겨오다가 덕파리를 보긴 했지만 작은아버지 방 앞에서 서성인 적은 없었단게요. 사또, 참말로 억울하단게요. 오기가 간곡히 청하였지만 최사또는 들어주지 않았고 일단 오기를 감옥에 가두게 하였다. 최사또는 이 사건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 지난번 동네를 순시하던 차에 흉악한 거지를 만났고 그 거지가 오기는 범인이 아니라고 한 사실을 떠올려 그 사건을 자세히 알아보게 한 것이었다. 그리고 최사또는 오기가 한 말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증거물을 자기 방에 둔다는 것에 대하여 아무래도 오기의 말에 신빙성이 있었다. 땅에 묻거나 산속이나 강물에 버려 증거를 없애려는 것이 대부분의 범인이 하는 행동인데 오기가 자기 방에 감추었다는 것이 왠지 찜찜하니 이치에 맞지 않았다. 최사또는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까 궁리하다 늦게까지 잠을 못 이루고 있던 차에 밖에서 부스럭하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방 문 앞에 서찰이 하나 놓여 있었다. 영문을 모르는 최사또는 급히 서찰을 펼쳐보았다. 그 서찰에는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쓰여 있었다. 최사또가 부임해 오기 전부터 이어진 살인사건의 전말이 상세히 적혀 있었고 범인이 누구인지 범인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던 것이다. 최사또는 처음에는 믿으려 하지 않았다. 누가 보낸 서찰인지도 모르고 자칫하면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 억울하게 죄인으로 누명을 씌울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 매우 신중히 처리해야 했다. 며칠을 고민하던 최사또는 아전을 불렀다. 아전에게 이런저런 설명으로 지시를 내리니 아전은 결의에 찬 모습으로 군졸 2명을 데리고 두보의 포목점으로 갔다. 이보란께 두보 있소? 오기가 결국 죽였다고 자백을 했단께. 이 말을 들은 두보는 매우 기뻐하였다. 내 그 앙큼한 것이 그럴 줄 알았소. 아전 나으리, 그럼 오기는 한양으로 압송되는 것이오? 그란디 말이여. 자네하고 5만 양을 가지고 같이 도망가기로 약속했다던디. 죽은 칠보가 감춰뒀다는 5만 양 찾았는가? 무슨 말씀이시오? 내가 왜 오기랑 5만 양 가지고 도망가겠소? 5만 양이 어디 있단 말이오? 자네 오기 전부터 칠보가 5만 양을 숨겨놨다는 소문이 바다했는디. 그래서 민수가 그 돈 노리고 칠보를 죽인 거 아닌가 싶소. 그럼 당연히 자네도 그 돈의 행방을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오기가 영수를 죽이는 동안 자네는 그 돈 챙겨서 같이 도망가려고 했을 거 아니요. 오기가 자네한테 5만 양이 어디 있는지 알려줬다고 하던디. 아이고,
지는 5만 양이라는 거 처음 듣는 말이오. 두보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며 오기의 자백이 거짓이라고 손사래를 쳤다. 아전이 넌지시 두보의 눈치를 살펴가며 5만 양의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포목점을 나왔다. 두보 내외는 5만 양이라는 소리에 귀가 번쩍이고 그런 돈이 있었는지 금시초문인지라 그 돈에 대한 소문의 진위를 알려고 머리를 굴렸다. 두보 아내는 밖에 나가 동네 사람들에게 5만 양의 소문을 물어보았고 그 소문은 사실이었다. 의심 많고 욕심 많은 두보의 아내는 두보에게 5만 양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다. 하지만 두보는 5만 양이 있었는지도 모르며 더구나 그 돈을 갖고 오기와 도망을 가자는 말은 거짓이라고 믿어 달라고 강하게 하소연하였지만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두보의 아내는 참을 수 없어 감옥에 있는 오기를 찾아갔다. 두보의 아내가 올 줄 미리 알고 있던 오기는 아전이 시킨 대로 이야기를 하였다. 오가, 내가 궁금한 게 있단께. 5만 양이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찌된 영문이요? 할아버지가 예전부터 조금씩 모아놨던 5만 양을 포목점 어딘가에 숨겨놨단께요. 동네에 소문이 다 퍼졌는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겄어요. 그렇게 큰 돈이 있었단 말이요. 근데 우린 어째 몰랐을까이? 아주머니 아저씨 오시기 전부터 모아놨던 돈이여라. 아주머니, 나 진짜 억울해요. 아저씨가 진짜로 나랑 같이 도망가자고 했단께요. 두보 아내는 오기의 말을 듣고는 자기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두보 아내는 남편에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라고 씩씩거리며 고함을 쳤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 같으니라고. 젊은 년이 그렇게 좋단가? 오기는 조카 딸인데 어딜 조카 딸애를 대불고 도망간다요? 이 사람아, 난 돈 5만 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오기한테 그런 말 한 적도 없단께. 이 여편네야, 이건 모함이란 게? 나를 속이려고 귀신을 속여라. 이 나쁜 놈아. 이제 또 어느 년을 대불고 도망갈라고 돈 숨겨놓고 안 내어놓는단가? 그 돈 안 가져오면 너 죽고 나 죽는겨. 인간아. 쉬지 않고 긁어대는 아내의 바가지에 두보는 죽을 맛이었다. 잠도 안 자고 화를 내며 소리 지르는 아내의 성화에 할 수 없이 두보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사람아, 사실은 다 내 장기적인 계획에 다들 속아 넘어간 거라네. 무슨 거짓말로 나를 속일라 카나? 나는 절대 안 속을 것이니께 돈이나 얼른 내놓으란께. 이 일은 내가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디 여편네 능살에 어쩔 수 없이 말해야 쓰겄구먼. 조용히 잘 들어보란께. 5년 전 칠보 형님을 내가 죽였어라. 그리고 두 조카랑 자주 싸우게 만든 것도 내 계략이었제. 그래야 칠보 형님 돌아가시면 조카들을 의심할 거 아니겠어. 조카들이 물건 팔고 나면 비단 천을 엉망으로 잘라놓은 것도 장부를 조작해서 돈이 안 맞게 해놓은 것도 다 내가 했제. 그동안 칠보 형님이랑 조카들 사이를 갈라놓고 칠보 형님을 죽이면서 유서까지 써놨제. 바로 나한테 포목점을 준다고 하면 내가 의심받을까봐 영수가 받을 것처럼 해놓고 민수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제거했잖여. 5년이 지나서 영수를 죽이고 그 증거를 오기 방에다 넣어둔 것이제. 결국 오기가 누명을 쓰게 되면 이 포목점은 자연스레 우리 것이 될 것이니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 아니겠소? 이제 우리 포목점 운영하면서 떵떵거리고 살 것이구만. 남의 속도 모르고 바가지를 긁어대는 것이요? 이 말을 듣자 두보 아내는 그제야 남편에게서 의심이 풀렸다는 듯이 한숨을 푹 내쉬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요란하게 활짝 열리더니 아전과 군졸들이 들이닥쳤다. 둘은 화들짝 놀라 방바닥에 풀썩 주저앉았다. 그들의 말을 밖에서 모두 다 듣고 있었던 아전과 군졸들은 변명의 여지 없이 두보를 포박하여 관아로 끌고 갔다. 한편 관아에서는 최사또와 거지가 횃불을 밝혀놓고 아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군졸에 이끌려 사또 앞에 주저앉은 두보는 자기가 아니라고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자기의 죄를 부인하였다. 아내가 심하게 바가지를 긁어대는 통에 거짓말했다고 억울하다고 호소하였다. 그런 두보 앞으로 험악한 몰골의 거지가 바짝 다가와 두보의 멱살을 잡고 이놈 아직도 내 죄를 모르겠느냐? 두보는 험악한 거지가 자기의 멱살을 잡자 깜짝 놀랐다. 넌 누구요? 나를 몰라봐? 나는 민수 영혼이여라. 억울려서 저승으로 못 가고 네 흉악한 죄를 밝히러 이렇게 왔다니께? 이놈아. 라고 말하자 두보는 정말 민수의 영혼인 줄 알고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드디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던 오기가 풀려나오고 거지와 오기는 서로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 고생 많았다 우리 딸. 아버지란 말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고 거지를 살펴본 두보는 아니 민수, 설마 네가 살아있단 말이요? 그래. 난 네 사악한 모함으로 귀양 갔다가 죽은 민수여. 민수가 살아있는 사연은 이러했다. 민수는 배를 타고 귀양을 가는 길에 너무 억울해서 이대로 섬으로 갔다가는 꼼짝없이 살인자로 살아가야 할 것을 걱정하던 차에 다행히 바다에 풍랑이 일게 되었고 그 틈을 타 배에서 뛰어내려 죽기를 각오하고 혼자서 가까스로 육지 위로 올라오게 되었다. 한편 귀양을 가던 차에 민수를 잃어버린 군졸들은 범인을 잃어버렸으니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큰 벌을 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민수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그 뒤로 민수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흉한 거지 행세를 하며 장흥에 나타나 누명을 벗고자 상황을 보고 있던 차에 두보의 또 다른 살인으로 모든 일의 전모가 밝혀지게 된 것이다. 사필귀정, 결국 모든 일은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지요. 이 교훈은 세상이 부당하게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진실과 정의가 드러나게 된다는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길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약속을 저버린 선비의 충격적인 최후를 담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 장터에 미수라는 예쁜 처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종이 장사를 했으며 미수는 시장 장터에서 성장했다. 하루 종일 장사꾼들 틈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미수의 꿈은 글을 읽는 양반 선비에게 시집 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장사꾼 아버지를 둔 미수가 양반 가문에 시집 가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았다. 양반의 첩실로 들어가든지 양반 오라비에게 재가로 가든지 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는 글 읽는 선비에게 시집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미수의 빼어난 미모에 동네 청년들은 미수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물질적 공세를 써가며 그녀의 관심을 끌고자 했지만 미수는 자신과 혼인할 남자에 대해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의 유혹에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반드시 글 읽는 양반 선비에게 시집을 가겠다는 결심을 변치 않고 굳게 가지고 있었다. 한편 미수와 같은 마을에 박선비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다. 박선비는 키가 훤칠하여 얼굴도 잘생겼고 글 공부를 하여 과거 시험을 여러 번 보았지만 매번 떨어지기만 했다. 박선비는 과거 시험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글 공부와 문장 쓰기에 몰두했다. 어느 날 박선비는 과거 시험에 필요한 종이와 붓을 사기 위해 장터를 둘러보고 있었다.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좋은 종이를 찾던 중 어느 장사꾼이 박선비 앞에 넙죽절을 하는 것이 아닌가. 박선비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뉘시오? 저를 아십니까? 저는 그쪽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자 종이 장수는 공손히 대답했다. 저는 이 장터에서 종이를 파는 장사꾼입니다. 한 번도 나리를 뵌 적은 없지만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 저희 집으로 잠시 모실 수 있을지 여쭙고자 합니다. 박선비는 종이를 사야 했고 마침 종이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 하니 그 장사꾼을 따르게 되었다. 종이 장수는 길을 이끌며 말했다. 나리께서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시는 선비님이시지요? 그렇소. 여기가 저희 상점입니다. 들어오시지요. 상점으로 들어간 박선비는 상점 안을 둘러보았다. 상점은 꽤 넓고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주인이 자리를 내주어 앉으려니 말을 이어갔다. 이 괴이한 일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황당하시더라도 한번 들어보심이 좋을 듯 싶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인에게는 17된 딸 하나가 있습니다. 딸아이의 소원이 나리와 같이 글 공부하시는 선비님과 혼인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저희 같은 장사꾼이 어찌 양반님과 혼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딸아이가 워낙 간절히 바랐던 터라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과거 시험을 볼 때 쓰는 종이 한 장이 갑자기 황룡으로 변해 하늘로 올라가더랍니다. 꿈이 너무 생생해서 바로 가게에 나와 보니 정말로 꿈에서 보았던 그 종이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딸아이가 그 종이를 곱게 싸서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소인이 나오자마자 말하더군요. 오늘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종이를 사러 오는 선비가 있으면 이 종이를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종이를 사러 장터에 온 줄은 어찌 알았습니까? 그래서 아침부터 딸아이와 함께 이 가게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선비님께서 문방전을 두리번거리시는 것을 보고 딸아이가 선비님을 모셔오라고 하였습니다. 선비님께서 그 종이를 가지고 과거 시험을 보시면 꼭 장원급제를 할 것이니 장원급제를 하게 되면 딸아이와 혼인할 것을 약속드리라고 했습니다. 선비님께서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희 딸의 소원이 간절하니 아마도 꿈이 현실이 될 것이라 사려되옵니다. 박선비는 이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러웠지만 어차피 종이가 필요했으니 사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만 알지도 못하는 처녀와 혼인까지 해야 할지 모른다는 조건에 잠시 망설이고 있을 때 종이 장수의 딸이 나타나 말을 건넸다. 소녀 미수라 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소인의 꿈이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희 간절함이 하늘에 닿아 이런 꿈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선비님께서 과거에 급제하시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에 급제하셔서 저와 혼인만 하시면 되오니 크게 손해보실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고개를 숙여 말을 하는 미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어디선가 학 한 마리가 내려온 듯하였다. 박선비는 장원급제를 하기도 전에 미수의 아름다움에 반해버렸다. 미수의 용모에 반해 멍하니 바라보고 있자 종이 장수가 말했다. 안으로 들어가셔서 약주라도 한잔하시고 가시지요. 장사꾼이 말을 마치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딸 미수가 음식을 차려 가지고 나왔다. 장사꾼의 딸 같지 않게 미수는 외모는 물론이고 행동 하나하나에 품위와 기품이 깃들어 있어 박선비는 넋을 놓고 미수를 바라보았다. 장사꾼의 딸이라고 하기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고상하고 기품스러워 미수에게 박선비는 더욱 마음을 빼앗겼다. 미수에게 한눈에 반해버린 박선비는 그녀가 갖고 온 음식과 술을 먹으며 말했다. 나는 저 윗마을에 사는 박근수라는 선비입니다. 내 조금 황당하기는 하나 어차피 종이는 필요한 것이고 황룡 꿈을 꾼 종이라 하니 운이 깃들여 있을 것 같아 그 종이를 사겠소. 그리고 그 꿈 값으로 내 처자와 혼인을 약조하겠으니 내 장원급제를 하면 꼭 처자를 데리러 오리다. 네, 선비님. 박선비가 미수를 보는 눈빛이 그윽함을 느낀 종이 장수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미수는 그런 박선비가 듬직했고 그녀 역시도 한눈에 박선비를 알아보고 좋아했기에 그날 밤 두 사람의 사랑은 망설임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그동안 과거 시험에 몰두하다가 여인네 근처에도 가보질 못했던 박선비였고 글 공부에
과거 시험을 보는 선비와 혼인을 꿈꾸던 미수로서는 몇 날 며칠이고 뜨거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둘은 그렇게 며칠을 꿈같은 사랑을 다짐하고 키웠다. 박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가야 할 시간이 되자 종이 장수는 박선비에게 곱게 싼 종이 꾸러미를 내주었다. 이 종이가 딸아이가 꿈속에서 보았다는 종이입니다. 날이 깨서 이 종이로 과거 시험을 치르신다면 분명히 장원급제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곧바로 이곳에 오셔서 제 딸을 꼭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소이다. 내가 꼭 장원급제를 하여 미수 처자를 반드시 데리러 오겠습니다. 박선비는 굳게 약속을 하고 그 종이를 받아 집으로 돌아갔다. 드디어 과거 시험날이 다가왔고 박선비는 미수가 꾸었다는 꿈속의 종이를 들고 과거 시험을 보러 갔다. 시험장에서 종이를 펼치고 글을 쓰기 위해 붓을 들자 마치 붓이 춤을 추듯 저절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박선비의 생각과는 다르게 붓이 알아서 척척 글을 써주는 것 같았다. 박선비는 기이한 일도 다 있다 생각하며 미수의 꿈이 참으로 용하다고 생각하며 내가 장원급제를 한단 말인가? 꿈인가? 생시인가? 믿기지 않는 일을 경험하며 박선비는 급기야 장원급제를 하는 횡재를 얻었다. 몇 번을 낙방하고 참담한 기분으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던 때와는 달리 장원급제를 하여 어사모를 쓰고 말을 타고 집으 오는 길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이 가벼웠다. 그렇게 집에 돌아오자 온 마을 사람들의 축하를 받느라 떠들썩하였고 몇 날 며칠을 잔치를 벌이느라 박선비는 미수와의 약속을 까맣게 잊고 말았다. 쉬지 않고 며칠간 잔치를 치르고 휴식을 취하던 박선비는 비로소 미수와의 약속이 떠올랐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음을 아버지한테 말하려 했으나 박선비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렸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갑자기 문 밖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하인이 나가보니 어떤 사람이 가슴을 두드리며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다. 니신데 남의 집 대문 앞에 와서 통곡을 하십니까? 썩 물러가시오. 이 댁이 어느 댁인 줄 알고 이러십니까? 하인이 대성통곡하는 남자를 끌어내리려 하자 남자가 말했다. 원통한 일이 있으니 박선비를 불러주시오. 부탁이오. 그러며 죽기 살기로 대문 안으로 들어오니 곤히 잠을 자던 가족들이 모두 잠에서 깨어나고 소란스러워 밖으로 먼저 나온 사람은 박선비의 아버지였다. 이 소란스러운 광경을 목격한 박선비의 아버지는 무슨 일인데 이 밤중에 남의 집에 와서 때를 쓰는가? 거구나 과거에 급제하여 경사스러운 집에 와서 무슨 원통한 일이 있다고 이렇듯 망측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자 종이 장수는 노인에게 절을 하고 목이 메인 소리로 말했다. 소인은 장터에서 종이를 파는 장사꾼이옵니다. 그래서 장사꾼은 박선비와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했다. 자신의 딸 미수와의 며칠 밤을 지내며 약속한 내용과 다짐들까지 모두 이야기하며 과거 시험날 소인의 딸은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정한수를 떠놓고 신령님께 빌며 박선비의 장원급제만을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장원급제 소식을 듣고는 뛸 듯이 기뻐하며 선비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곱게 단장하고 기다렸지요. 하지만 장원급제하면 바로 오신다던 박선비에게서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선비님이 경사가 길어 겨를이 없으니 다음 날이라도 오실 줄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도 오시지 않자 딸아이는 그만 쓰러져 눕게 되어 넋을 잃은 듯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터에 소인이 딸에게 선비님이 축하잔치를 벌이시느라 정신이 없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지만 딸아이는 더 슬퍼하며 소녀와의 약속을 금과 옥조로 여겼다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하인이라도 시켜 장원급제 사실을 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의 약속을 선비님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지요. 그러니 이렇게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먼저 찾아갈 수도 있사오나 그것은 저의 욕심일 뿐입니다. 100년을 함께 살겠다는 것은 서로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인데
꽃다운 맹세를 지키지 않고 이렇듯 마음을 바꾸었으니 더 기다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자기 방에 들어가 하룻밤 기척이 없기에 부랴부랴 방문을 열어보니 이미 자결한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날이 그러니 이 원통하고 분통한 마음을 어디에 하소연하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박선비의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다가 한참 만에야 박선비를 불렀다. 영문을 모르는 박선비가 나타나자 아버지는 내가 장원급제를 한 은혜가 따로 있었거늘 어찌하여 그리 큰 은공을 모르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렇게 소중한 신의를 지키지도 못하면서 무슨 중요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내 너를 큰 그릇으로 보았는데 아주 보잘것없는 종지 그릇만도 못하구나. 너에 대한 실망이 아주 크구나. 아버지는 얼굴을 찡그려가며 대로하여 큰 소리로 박선비를 야단치며 긴 한숨을 내면서 다시 말을 이었다. 너는 즉시 예를 갖추어 그 여인의 장례를 치러주고 약속을 저버린 죄에 대해 사죄하며 저 세상으로 간 원혼을 위로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래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하인에게 챙기게 하여 박선비와 함께 보냈다. 혈육이라고는 딸 하나밖에 없는 종이 장수는 그렇게 외동딸 미수의 한 맺힌 장례를 치르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렸다. 한편 박선비는 벼슬을 얻어 궁궐로 출사하여 하루하루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지내고 있었다. 잘생긴 외모와 장원급제를 한 덕분에 여러 고관대장 높은 벼슬의 대감집에서 사위로 삼고 싶은 1순위 선비가 되었다. 그러던 중에 명망 높은 김판서 집의 외동딸과 혼인을 하게 되었다. 혼인 날짜를 잡고 혼사 준비를 하느라 김판서 집에서는 분주하게 잔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김판서의 집에서는 괴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밤이 되면 김판서의 딸 방에서 여인의 울음소리와 함께 흰 종이가 나풀나풀 허공을 날아다니며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김판서의 딸은 잠결에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을 못하다가 달빛에 어스름이 보이는 물체를 보고 꿈이 아님을 알아차리고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질렀다. 아가씨의 비명 소리에 하인들이 서둘러 아가씨 방으로 들어갔는데 김판서의 딸은 벌써 혼절해 있었다. 아가씨, 아가씨, 눈을 떠보세요. 무슨 일이세요? 몸종이 아가씨를 흔들어 봤지만 이미 혼절한 상태였고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에 놀란 김판서 내외도 황급히 딸 방으로 달려왔다. 사모라, 무슨 일이냐? 아가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들어와 보니 아무것도 없었고 아가씨께서 이미 혼절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더냐? 여봐라, 집안을 샅샅이 수색해보아라. 혹시 괴한이라도 들어왔는지 찾아보거라. 하인들이 횃불을 밝혀 집안 곳곳을 살펴보았으나 아무런 수상한 기미도 찾을 수 없었다. 이윽고 혼절한 딸이 정신을 차리고 방 안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다. 김판서는 기이한 일이라며 딸의 말을 반신반의했다. 다음 날 밤부터 딸 방 앞에 호위무사를 배치하여 철통 같은 경계를 서게 했다. 밤이 깊어지자 김판서의 딸은 또다시 외마디 비명과 함께 혼절하고 말았다. 호위무사들이 방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고 혼절한 김판서의 딸만 있었다. 이 일로 김판서의 딸은 시름시름 앓게 되었고 의원을 불러 진맥을 하여도 허약하다는 말뿐 아무런 병명을 찾지 못했다. 일주일 뒤면 혼인을 해야 할 딸이 매일 밤 헛것을 보며 혼절하니 혼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다. 결국 김판서는 박선비를 불렀다. 판서 나리 찾아 계시옵니까? 내 자네에게 면목이 없네. 갑자기 여식이 저리 아파 몸져 누워 있으니 혼인을 감행할 길이 없구나. 따님께서 그간의 지병이라도 있었습니까? 지병이 있었으면 어찌 자네와 혼인을 약속했겠는가. 허약하지도 않았고 아주 건강하였다네.
김판서는 딸이 미쳤다는 소문이 밖으로 돌까 두려워 밤마다 헛것을 보고 혼절한다는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집안 사람들에게 단단히 당부해 두었기 때문에 박선비에게도 병의 원인을 말하지 않고 파혼을 전했다. 그렇게 김판서의 딸과 파혼이 되고 박선비는 몇 달이 지나 또 다른 김대감집의 여인과 혼인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박선비가 새로 혼인 약속을 한 김대감집에서도 전에 없던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밤이 되면 여인의 방에서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닥치며 창문이 쾅쾅 소리를 내었다. 여인은 무서움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종종 방 안에서 피가 섞인 흰 종이가 나타나 바닥에 떨어지곤 했다. 종이가 나타난 날이면 여인은 항상 아침에 혼절해 있거나 시름시름 앓았다. 의원을 불러보았으나 역시 허약하다는 말뿐 병명을 찾지 못했다. 김대감집에서도 박선비와의 혼인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파혼을 결정하게 되었다. 박선비, 미안하오. 우리 여식이 갑자기 병이 들어 혼인을 할 수 없게 되었소. 지병은 아니고 본래 건강하였으나 요즘 들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니 어쩔 수 없이 파혼을 요청하게 되었소. 박선비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 워낙 박선비를 사위로 맞아들이고 싶어하는 대감집들이 줄을 서 있기에 파혼하면 다시 다른 혼처를 찾아 혼인 날짜를 잡게 되었고 날짜를 잡기만 하면 여인들이 아프다는 이유로 파혼 소식을 전해왔다. 이렇게 몇 번의 혼인이 무산되자 박선비는 점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그의 혼인 상대가 될 여인들이 모두 원인도 모른 채 이상한 병에 걸리거나 헛것을 본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에 더 이상 박선비를 사위로 맞으려는 양반댁 교수가 없게 되자 박선비는 점차 당황하였고 혼인 날짜를 잡았던 여인들이 하나같이 밤에 여인의 울음소리와 종이가 허공을 날아다녔다는 말을 듣게 되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미수와의 약속을 저버린 잘못이 떠올랐다. 미수의 원혼이 박선비의 혼인을 방해하는 것 같아 박선비는 미수의 원혼을 달래주기 위해 그녀의 무덤을 찾아갔다. 산속에 위치한 미수의 무덤은 고요하고 적막했다. 그런데 그녀의 무덤에는 놀랍게도 박선비가 과거에 썼던 종이와 똑같은 것들이 무덤 위에 놓여 있었고 박선비가 제사상을 차려놓고 영혼을 달래주자 종이는 허공을 날아오르더니 박선비의 가슴에 달라붙는 것이 아닌가. 박선비는 그때서야 미수의 마음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다. 가슴으로 날아온 종이를 부여잡고 미안함에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박선비는 몇 날 며칠을 길고 긴 밤을 지새우며 미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으로 미수의 죽음이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에 매우 괴로웠다. 미수여, 내가 너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로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니 부디 나를 용서해다오. 그는 한참 동안 그렇게 울부짖으며 미수의 영혼을 달래려 했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무겁고 어두워져만 갔다. 한참을 무덤 앞에서 자신이 미수를 죽게 한 것과 그로 인해 다른 여인들도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죄책감에 통곡하고 있을 때 박선비의 눈앞에 갑자기 뿌연 연기가 일더니 미수의 영혼이 나타났다. 영혼 속의 미수가 창백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박선비님은 저의 간절한 믿음을 배반하셨고 저의 애절한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따라서 그 죗값을 치를 때가 되었습니다. 박선비는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였고 미수의 환영이 다가오자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미수에게 다가가 사죄하려 했지만 미수의 영혼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미수의 영혼은 그의 목을 조르듯 점점 더 강하게 그를 휘감아갔다. 박선비는 숨이 막혀와 주저앉았고 그대로 미수의 무덤 앞에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았다. 여인이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여기서 유래한 것이었을까?
미수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린 박선비. 자신의 사내를 죽여서라도 차지하고 싶은 미수의 욕망은 원혼이 되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 다음 날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이 미수의 무덤을 지나가다 그곳에서 박선비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고 편안하게 잠을 자는 듯 누워 있었다. 사람들은 박선비가 미수의 영혼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고 믿었으며 그를 미수의 무덤 옆에 나란히 묻어주어 미수의 영혼을 달래주었다고 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